안녕하세요, 김현정입니다. 예, 오늘은 우리 경쟁사회에 대한 얘기를 잠깐 좀 하려고 합니다. 경쟁사회. 자본주의가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사실 경쟁이 필요해요. 그래야 그 경쟁에서 이긴 사람이 무언가 많이 얻고, 우리 그 아바이 노래 중에 위너 테이크스 잇 올이라는 노래 아시죠? 예. 승자가 모든 걸 다 가져간다. 그게 아마 자본주의의 기본 개념일 거예요. 그런 자본주의 기본 개념은 뭐냐? 화폐다, 돈이다. 사실은 예전에는 화폐나 돈이라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크게 집착을 하지 않을 때는 경쟁이 심하지 않았어요. 왜냐? 돈보다는 그날 먹을 거 배불리 먹고, 배불리는 아니지만 그냥 굶지 않을 정도로 먹고, 사는 것도 비슷하니까 그냥 즐겁게 지내고 그렇게 끝났겠죠. 그런 게 언제부턴가 이 사람들이 돈을 만지면서, 돈을 많이 가지면서 어떤 사람이 사는 곳이 부유해지고 어떤 사람은 사는 곳이 가난해지고 하는 걸 보면서 비교를 하게 됩니다. 비교를 하게 되면서 나는 왜 이렇게 살지 하면서 경쟁을 좀 심하게 갖고 노력을 하게 되죠. 그럼 이게 어느 정도의 경쟁과 노력은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게 되는데, 이게 도가 지나치면 나는 도저히 저 사람처럼 발전하거나 따라갈 수 없나 보다라고 하면서 심한 스트레스에 의해서 심할 땐 자살하기도 하고, 아니면 페인처럼 나는 경쟁에서 밀려난 사람인가 보다라고 스스로 무너지는 경우도 많이 볼 수 있어요. 우리나라는 사실 전 세계 OECD 자살 1위 국가예요. 1위를 했다가 2위를 했다가 아무리 많이 빠져도 3위까지는 내려가지 않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만큼 경쟁이 치열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만큼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거기서 도태되면 존재로서의 의미를 갖지 못하는 형태로 상당히 낙인 찍히는 것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실제로 일본의 과거에서 일본도 그런 경우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일본 1990년도에 그 버블이 터지기 전까지 엄청난 부동산 상승이 있었어요. 그리고 부동산을 폭락하면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일본 사람들이 머리에 굉장히 각인이 됐죠. 자산이라는 것, 특히 부동산은 한 번 빠지면 진짜 헤어나지 못한다. 그런 인식이 상당히 강하게 있었는데, 어찌 보면 사실은 그때의 그 버블이 터진 거는 버블이 자연스럽게 터졌다라기보다는 일본의 중앙은행이 통제를 잘못해서, 또는 통제를 잘못해서라기보다 일부러 원해서 그렇게 버블이 터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실제로 버블을 터뜨리고 버블을 키우는 거는 개인이나 기업이나 시장이 아니고요, 정부예요.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정부는 버블의 모든 환경을 만들어 놓고 그걸 키우고 터뜨릴 수 있고 터뜨리기도 해요. 그럼 우리는 왜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냐? 우리는 버블을 키우는 걸 원했지 버블이 터지는 거는 절대 막았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막았고요. 이번에도 버블이 터질 뻔했지만 대략 200조 정도의 돈을 뿌려서 그걸 막았던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대신에 앞으로 더 올라가면 200조 갖고는 버블을 못 막겠죠. 터지는 걸. 300조 넣거나 나머지는 앞으로 500조를 넣어야 되거나 1000조를 넣어야 되거나, 가면 갈수록 그렇게 더 커질 겁니다. 왜냐하면 버블이 예전보다 더 커졌고 버블은 커지고 있고, 그만큼 유동성은 늘어나고 있고 통화량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엔 이제 버블은 점점 더 커지고, 버블이 스스로 자연스럽게 거품이 빠지면 좋지만 그렇지 않고 어떤 정부의 컨트롤 잘못에 의해 터지면 상당히 커질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은 1930년도에 그 미국의 대공황을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그러면 그 공황이 왜 일어났느냐? 똑같습니다. 일본의 버블 터진 것과 같은 형태인데, 그 대공황 오기 이전에 에브리바디 버블이라는 말이 있었어요. 무슨 얘기냐? 구두 닦기도 주식
주식을 사들어 구두 닦기 아르바이트 하고 나서 돈이 생기면 객장에 달려갔고요. 모든 사람들이 주식이 올라가는 것만 쳐다봤습니다. 거기에다 부동산도 엄청나게 올랐죠. 그런데 어떻게 터졌냐? 연준이 그 버블을 보고 얘네들 너무나 돈을 끌어다 쓴다. 또 하나 부채로 너무 나라를 망가뜨린다. 그러면서 너희들 한번 정신 좀 차려봐라 하면서 버블이 터졌을 때 지금처럼 하는 행동이 아닌 반대의 행동을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금리를 낮추고 유동성을 푼 게 아니라 너희들 그 대출 받은 놈 잘못이니까 혼 좀 나봐 하고서 금리를 올리고 대출 긴축을 했어요. 대출을 회수해 버렸어요. 그러자 모든 게 다 부서져 버렸습니다. 하다못해 뉴욕의 그 커다란 성 같은 곳에 살던 판사들도 뉴욕의 그 공원 있죠. 맨하튼 공원인가? 공원에서 텐트 치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이 모든 버블의 형성은 정부고요. 관리도 정부고 터트리는 것도 정부입니다. 그러면 여지껏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버블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어떤 자산이 급하게 많이 오르면 당연히 급하게 많이 하락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조금만 하락하면 돈으로 막고 조금 또 하락하면 돈으로 또 막고 그리고 그 다음에 스톱하면 놔두는 게 아니라 돈으로 올라가도록 또 뿌려댑니다. 이것이 정부의 여지까지 역할이었고요. 그래서 우리는 계단식으로 계속 상승을 해왔어요. 그러면 이게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사실 그건 아무도 알 수 없어요. 다만 정부가 하락할 때 막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그 능력의 차이지, 만약에 하락할 때 정부가 못 막는다. 그러면 그때는 금융기관도 파산을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이 버블이라는 것은, 버블이 꼈다라는 것은 맞지만 버블이 터진다라는 것은 다른 얘기가 됩니다. 버블이 터지냐 안 터지냐는 정부가 그 열쇠를 갖고 있다는 것이고, 지금도 사실은 여러분들 보시면 대졸자들 연봉 초봉이 좋은 기업들도 한 5, 6천 정도 될 거예요, 들어가면. 그런데 서울의 아파트가 보통 한 15억, 12억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 대졸자 친구들이 1년에 자기가 5천만 원을 받는다고 치자고요. 뭐 기본적인 세금 공제하고 자기 들어가는 거 하고 받으면 한 4천 받는다고 치자고요. 10년을 4천을 쓰지 않고 모아도 4억이에요. 그럼 20년을 모아도 8억이고요. 적어도 이 친구가 대학 들어가서 25년 동안 아무것도 안 쓰고 세금 내고, 물론 그동안에 급여가 올라가겠죠. 그러면 최소한 25년 정도는 돼야 생활도 해야 되니까 아파트를 하나 살 정도가 될 겁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정년이 60세라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 대기업에 들어가려면 대학교 졸업하고 또 나름대로 공부하면서 하면은 30살 초반이나 뭐 대학원 졸업하고 그러면은 또 늦겠죠. 그럼 29에서 30 사이에서 취직을 하면 30년 다니는 직장에 그렇게 흔치 않아요. 한 20년 되면 뭐 권고사직 당하기도 하고, 25년 되면 뭐 회사가 어려우니까 대신 그만 나와라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60세가 정년인데 30에 들어가서 30년을 다니면 잘해야 이 친구는 그동안 혼자 먹고 살고 집 한 채, 아파트 집 한 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는 벌어서 절대 안 되고 둘이 벌어야 되는 겁니다. 예전에는 혼자 벌어서 집을 살 수 있었지만 지금은 둘이 벌어서 집을 사야 돼요. 그게 무슨 차이가 나죠? 예전보다 경기가 더 좋아졌잖아요. 더 많이 벌잖아요. 그런데 왜 차이가 나죠? 예전에는 혼자 벌어서 집을 살 수 있었는데 그만큼 자산 가격이 올라갔다라는 거고요. 반대로 아까 말씀드렸죠. 그만큼 자산 가격을 정부가 올렸다라는 거예요. 왜냐? 올라갈 땐 놔두고 내려올 땐 못 내려오도록 돈으로 막았다라는 거죠. 뭐로? 세금으로. 예. 그런데 어느 나라든지 그렇게 하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우리는 유독 심했죠.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 머릿속엔 뭐가 있냐면 우리나라의 부동산은 결코 빠지지 않아. 그런데 그게 정답이 아니라요. 우리나라의 부동산은 빠질 때마다 정부가 목숨을 걸고 하락을 막는다 라고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것이 우리 머릿속에 확 각인이 박혀 있을 겁니다. 부동산은 절대 빠지는 자산이 아니다라고.
이랬을 때 우리 미래가 어떻게 될지 사실 많이 궁금하긴 해요. 지금도 출산은 계속 줄고 있고, 물론 정부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벌써 우리나라의 전체 인구 중에 5%가 외국인이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정말 조금만 지나면 다인종 국가가 될 것 같아요. 정부도 그걸 원하는 것 같고, 지금 현재로는 그거밖에 방법이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아마 언론도 그렇게 가기를 원하겠죠. 그런데 이제 소수의 강남에 사는 아파트, 특히 여러분들 고위공무원들, 고위공직자들 월급이 얼마인지 아세요? 생각보다 많지를 않아요. 그런데 그분들 자산 한번 보신 적 있어요? 기본이 아파트 3, 4채입니다. 20억, 30억짜리가. 어떻게 그분들이 그걸 가졌을까요? 네, 당연해요. 내가 볼 때는 뭐 잘하면 처가댁 재산으로 샀을 수도 있겠지만, 처가댁에서 누가 뭐 돈을 미쳤다고 줍니까? 제가 봤을 때는 청탁을 들어주고 돈을 받았거나, 아니면 좋은 정보를 알고서 미리 그쪽에 선점해서 부동산을 샀거나, 제가 그 나름대로 공부를 하고서 내린 결론은 자본주의 시장에서 가장 돈을 벌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부동산 투기밖에 없습니다. 예. 주식은 굉장히 위험스러워요. 주식은 하시는 게 아니고요. 부동산을 통해서만 진정한 부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복부인이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땐 이상적인 투자는 남자는 돈을 벌되 여자는 공인중개사를 하는 거예요. 웃기지 않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부도 그렇게 하도록 모든 조건을 만들어 놨어요. 만약에 저번에도 제가 한번 얘기 드렸지만 부동산은 필수제입니다. 그런데 그 필수제를 투기가 일어나도록 조성하는 것은 정부가 원하는 그림일 거라고 저는 분명히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나라마다 다르겠지만 투기에 앞장섰던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보다 부동산 가격이 높게 되는 거고, 투기에 주도적으로 나서지 않은 다른 나라들은 생각보다 부동산 가격이 높지 않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본처럼 국민들이 거의 그 스트레스에 시달려서 어떤 그 경쟁이나 이런 것들을 풀어버린 국가는 발전은 좀 더디겠지만 그거에 대한 교육 학습으로 투기가 좀 덜하고 부동산이 좀 많이 하락한 상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은 좀 우리가 부동산이 왜 오른지에 대해서도 잠깐 좀 얘기를 했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한 얘기를 간단히 했는데요. 뭐 아직 제가 뭐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한 거는 뭐 결론은 못 내린 것 같아요. 하지만 다음에 한번 어떤 식으로 우리나라가 변해 있을까. 물론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형태로 변해 있을 거고요. 서울도 변하지 않을 겁니다. 다만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이 구조는 영원히 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부모가 많은 부동산을 소유하고 서울에 살고 있던 사람은 대대손손 그 부를 누릴 거고요. 거기서 나오는 문제가 뭐냐? 상속세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땐 그런 사람들 입에서 상속세를 줄여야 된다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냐고요?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거든요. 거기서 50%의 상속세를 내봐요. 5억일 때의 2억 5천과 50억일 때의 25억과는 다릅니다. 5억이었을 땐 큰 문제가 없지만 만약에 그게 100억이 됐다고 치자고요. 그럼 50억을 내야 되는데요. 감당할 수 있나요? 감당 못하죠. 부동산은 정부가 펌프질해서 올리도록 만들고 세금은 내려니 아깝죠. 저도 아까울 텐데요. 뭐. 왜 그것은 다 내가 노력해서 만든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노력해서 내가 만든 건 아니에요. 정부가 만들어준 것이지. 그리고 또한 아파트 분유에 담합으로 올려놓은 것이지 제가 만든 건 아닙니다. 제가 만든 거는 커다란 영향이 없었을 수도 있어요. 네, 오늘은 자산 가격의 펌프질 주체가 정부이고 지금 이런 식으로 가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변할지에 대한 얘기를 잠깐 했는데요. 다음번은 좀 더 심층 깊게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